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어제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불법 점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건 유감이라면서 끝까지 죄를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인 1표로 맞추는 당원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내일부터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종묘 앞 개발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경실련의 도시개혁센터 윤은주 부장 의견 자세히 들어봅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소속사 어도로 복귀한 뉴진스 얘기 그리고 K-팝 시장에 남긴 과제도 함께 살펴봅니다. 뉴스라이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이게 이제 국회법 위반 혐의 부분이 있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있는데, 야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뭐 2,400만 원 그러니까 와 이거 많이 나왔네 하고 이게 뭐 의원직 상실형이라고 처음에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나 봐요. 오부도 많았습니다. 예, 모 의원은 그거를 SNS에 띄우기도 했고 뭐 사필 규정이라고 띄운 의원도 있었고 이게 여러 약간 착각이 처음엔 있었는데 여하튼 뭐 500만 원 국회법 위반 500만 원 이하로 다 나왔고 나경원 400만 원 나머지 사람들 15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요 그 1심 선고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플러스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유죄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직 유지의 방점이 있습니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의원적 유지 결론에 네. 양형 이유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법 혐의 사실을 보면 이 사건은 네 개인데 최이배 의원 그 의원실에 이 감금한 것 그리고 회의 출석 못하게 한 것,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처벌, 공동 감금죄, 폭처, 퇴거불응 모두 유죄 나왔고요. 예. 의원과의 그 법안 접수하는 것도 거기 점거해서 막았잖아요.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은닉 유죄, 정개특위 회의방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개특위 회의방해도 특수공무집행. 이게 한 건 한 건 자체가 굉장히 범죄 사실 자체가 중대해요. 재판부가 선고할 때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 초반 이 사건 판단 부분을 그 판결을 읽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거기 그 참관한 분들 얘기를 들은데 그런데 이제 막판 양형 관련돼서 다만으로 시작을 해서 네. 실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또 장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전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예, 가요. 왜냐하면 그러저러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제출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이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특히 국회 같이 절차를 대단히 중요시해야 되고 국민들의 이 그 시선이 모인 곳에서 이런 행위가 사실상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로 연결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정도가 허용된다고 하면 사실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벌금을 강요하고 주요 의사 사건을 폭력적으로 막아도 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심 판결이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사건은 그냥 사건 자체의 불법성과 책임 정도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양형에서 이 고려한 사정들은 사실은 통상적인 어떤 판결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저는 뭐 이건 항소가 할 것이고 항소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로 봅니다. 민주당 공식 입장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뭐 저기 분노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항소 이런 거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여튼 항소해야 된다는 게 기류고요. 자,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엔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이것이 지금 어떤 정치적 고려를 지나치게 했다. 근데 다만 뭐 정치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했고 뭐 이런 그 이유들을 달았잖아요. 재판부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판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유죄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의원직은 유지 네. 이 부분. 네. 여기에 어떤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판결문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반 정도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 이번 판결문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치 문제를 이렇게 사법적 단계로 가갖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법적 논리로만 적용하게 되면 네. 정치가 실종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형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누구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반발하지도 않을 그 적정 수준의 형량을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물론 항소하라고 하지만 뭐 크게 뭐 어떤 식의 반발하는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판결 결과 아닌가라고 왜냐면 내심도 안도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또 사실 뭐 벌금을 얼마 내니 징역이 얼마 되니 보다도 의석이 얼마나 없어지니까 그렇죠. 사실 네. 초미의 관심 아니었나요?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범행에 이르는 동기 가운데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이 두 차례, 세 차례 정도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유권자들로부터 한번 평가를 받았다. 이것을 형량을 맞추는 어떤 논리로 적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나름의 판단은 네. 고민 끝에 내린 솔로몬의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제 뭐 입법 활동 저지하고 정상적 국회 운영 방해한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게 유죄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딱 판결문에 이러더라고요. 쟁점 법안의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도 참작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서 이게 그 엄중한 죄이긴 하지만 배지까지 떼는 거는 지나치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렇게 예. 어쨌든 판결문은 판결문에는 읽히는데요. 그렇게 읽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양형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너무 정치적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정치의 사법화 뭐 이런 부분은 정치에 의해서 비판할 문제지 사법부는 법의 잣대 그리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맞춰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기준 하에서 판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양형 이유의 요지를 보면 그러니까 쟁점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서 불법까지 각오하고 한 경우가 과거에 많았죠. 네. 이제 그런 거 없애자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그거에 반해서 이루어진 상당한 폭력행위인데 재판부는 또 그 부분을 유형력의 행사가 그렇게 과하지도 않다고 봤어요. 근데 TV 화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빠루 등장하고 뭐 빠루를 뭐 나경원 의원이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회의를 못할 상황이 만들어졌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했고 최이배 의원은 의원실에서 나가지도 못했고 거의 걸터 앉아갖고 집기로 막고 이럽니다. 이건 통상 이게 국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폭력적 행위, 물리적 행사인데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다 인정하고도 정치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해요. 정치적 고려 너무 많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앞으로 향후에 비슷한 사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다 이 정도는 뭐 그 정도 인정해주는 기준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이런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치적 고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죠. 네. 격렬히 저항한 게 어떤 패스트트랙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선거법에서 좀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야 되는 부분도 그 일방적으로 갈라는 부분 이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덤빈 그런 부분도 그렇죠. 뭐 덤볐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맞선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국민의힘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전 사법부는 일정 부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선 선거법이라는 것은 양측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가 기본이 됐었던 거예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선거법을 할 때는 적어도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민주당이 그 당시로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사를 하나도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소수 야당과만 협의를 한 후에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2019년에 그 상황으로 다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물론 그 네네. 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죄 취지로 어쨌든 죄를 받았다는 지은 거 거다. 알죠? 예. 죄를 지은 거다. 자, 이런 부분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처럼 정치적 고려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재판부가 지나치게 많이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도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좀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번 1심 판결을 어떤 의미로 평가하는지 지금의 현재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목적은 동물국회가 아닌 대화와 조정의 의회 정치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선배 의원들의 고뇌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독점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안건 조정을 형해화하는 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유상범 의원 얘기 들어보면 그때 상황, 지금 상황을 이렇게 좀 연결시키면서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입법이랄까 의회에서의 행태를 뭐 독주니 일방 독주니 독재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더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혀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상범 의원님이 이 국회 선진화법을 반만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은 두 쌍입니다. 하나는 말씀한 대로 유상범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충분한 조정과 합의를 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신속하게 의안 처리하는 거를 또 한 트랙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 항상 늘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인 거죠.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지 대화와 조정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뭐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 절차를 보완을 해서 네. 계속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회의가 안 되고 이상은 막 자는 게 국회 선진화법이었다고 하면 네. 그때도 마찬가지죠. 선거법도 뭐 합의 처리 정신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 시대 그 시기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방향이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결과적으로 그건 평가할 건 아니고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는 뭐 다수당의 결정이 있었고 네. 협의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절차로 간 거잖아요. 그 국회법 선진화법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아놓고 이 책임이 일방적 처리를 한 민주당의 온건한 책임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반한 것처럼 주장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법 독주 뭐 독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합의의 정신은 중요합니다만 안 되는 경우에 소수파의 의견 때문에 아무것도 의회가 안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뭐 입법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 국회 선진화법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은 거기 때문에 소수당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법은 없다.
말씀입니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선진화법의 어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협의의 정치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면 빨리 어떤 의석수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정신 아니냐. 이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일방 독주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어느 정도 네.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저 법안 처리니 뭔가 현안 처리를 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민주당에서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그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법사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하는 게 정상적인 국회, 우리 국민이 바라는 상임위원회 운영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행사돼야 하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전에 합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라는 일종의 반협박성으로 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좀 협상 또는 제1야당에 대한 존중 또는 뭐 관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언제든가부터 국회 관행이라는 것도 그게 언제부터 관행이었느냐 이런 식으로 다 매도되고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 물론 그 2020년, 2024년에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받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당시의 민심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게 민심이라는 이유로 다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나머지 반쪽 민심도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고요. 요거는 짧게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선 자, 뭐 대장동 항소 안 했는데 요번에 어떠나 보자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양자를 뭐 동일하게 평가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대검 예규 그 상속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항소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은 그 기준에 비추어도 항소를 안 해도 기준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일단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형종이 다르면 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검찰이 원칙적인 측면만 봐도 당연히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이걸 네. 뭐 대장동 사건하고 비교하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이거 뭐 흐름으로 보면 검찰이 항소할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국민의힘은 아니 이거 뭐 지난번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막대한 환수를 해야 되는 거 갖고도 항소 안 했는데 이번에 할 거야. 이게 만약에 근데 항소를 안 하면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뭐 퉁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그렇죠.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게 검찰이나 법무부나 민주당 모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자동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주 전에 있었던 대장동 항소포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또 항소하게 되면 대장동과 너무 비교되는데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법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선거법이나 국회법과 같이 뭐 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항소 안 하는 경우는 그게 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항소가 과거에도 있었네 없었네 이런 관례를 따진다면 대장동의 항소 포기가 훨씬 더 이례적인 것은 사실일 겁니다. 네. 자,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이 나오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카드,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했는데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렇게 좀 당원 동지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가부간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는 다음 질문에서 하고요. 먼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재판에 분노한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자, 이 정청래 대표 일갈은 어떻게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에서 나오겠지만 네. 최근에 사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고려와 판단을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더 들어가서 보면 네. 왜 그랬을까의 문제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도 끝나고 나와서 뭐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 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리고 뭐 최후 변론에서도 이번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 그 이번에 선고받은 의원들을 보면 그 뭐 행위의 정당성 막 호소하고 사법부가 국민의힘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최후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사법 개혁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사법부 내 반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걸 판결에 활용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이례적 판결. 그러니까 이 사건도 너무 봐주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 내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이례적인 구속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까지. 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비판 그리고 거기에서 촉발된 사법개혁 추진 등 이게와 전혀 무관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례적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저 정광재 대변인 질문 드리기 전에 조기현 부위원장님한테 자 이렇게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이라든지 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있었고 이번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사실 당선 무효형 정도는 나오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이면 특검, 검찰이면 검찰 이런데 수사의 문제 혹은 이거를 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시스템을 꼭 만들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구속영장의 기각 사건들 예를 들어 박성재 전 장관 건만 딱 보면 이게 도저히 그 기각 사유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 네. 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건데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라는 거는 이 당시 그 행위를 할 때 이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이제 그 상태에서 실제 그 논의된 행위까지 나아가면 국회 계엄군이 가고 선관위 계엄군이 가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지고 이건 내란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는 걸 누구보다 가장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던 사람이 박성재 장관입니다. 그리고 먼저 갔었습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그 시점에 바로 생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법률적 판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단계에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든 기각해야 되니까 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증거인멸 행위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PC, 개인 휴대폰 바꾸고 PC 삭제하고 망가뜨리고 이런 거 이 여러 건 중에 하나만 하는 행위,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고 하면 앞에 다툼의 여지 빼고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도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성재 법무장관 사례에서도 보면 그 앞단에서 이걸 위법성 인식의 문제로 갖고 가는 이유가 달리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법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에 국장회의 소집해서 네. 합법적인 걸 가정했을 때 법원이 이 군법 체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네.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문제의식 때문인 거지. 요거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이게 정말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특검 여기에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의심들을 사람들이 좀 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도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건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일단 추천 과정에서 예. 적어도 지금도 뭐 특검이 편향성 자꾸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야당이 어쨌든 야당이 추천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과거 특검도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는데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 야당 배제도 위헌은 아닌 거거든요. 네네. 수사 과정은 마찬가지고 이제 판결은 틀리죠.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네.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을 하되 이게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시키는 추천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네. 판결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 내란 관련 재판이 전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재판 저렇게 가도 되냐는 문제의식이 높아져서 인원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정광희 대변인, 아까 뭐 조희대 사법부 답다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거는 뭐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네. 시각 플러스 내란 전담 재판부다. 이건 누군가 추천을 해야 돼요.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다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조희대 사법부와 이번 판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각의 재판부는 독립된 재판부로 구성이 되고 그 재판부가 갖고 있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법원장을 맡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단 1%라도 개입될 여지가 있나요? 근데 왜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들여서 조희대 사법부답다라고 얘기하느냐? 정치적 의도가 숨은 거죠. 어떤 거냐면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사실 전국적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내기 위한 빌드업의 논리로 지금 이 판결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희대 사법부답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 공격하는 것 자체가 법의 지배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보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도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내란 재판 전담부를 본인들의 의도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재판의 순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무작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재판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것을 일종의 뭐 정해진 결론으로 생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이 재판 결과에 그러면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대단히 위헌적인 발상이죠. 사법부 이것도 사법 체계를 흔드는 한 차원이라고 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교통 정보 듣고 계속 이어가는데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모든 주요 도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성산에서 기름까지 정체가 극심합니다. 홍즈문 터널 출구와 기름 부근에선 각각 사고가 났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팔탄에서 팔곡터널 사이 각각 긴 구간 정체 심합니다. 이후에는 광명역에서 금천교 쪽으로 많이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부근까지 답답합니다. 천안 호두휴게소에서 옥산까지는 19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주감휴게소에서 신탄진 부근까지 교통량 늘었습니다. 회덕분기점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요. 남부권은 외관에서 칠곡물류, 또 금호분기점에서 북대구 사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양산분기점과 경부선 시점에서 각각 속도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 뒷감당 거기서 하든지 라며 불쾌감 보였다고 했는데 오늘 김영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사전에 얘기 듣다. 뭐 논의 안 한 건 아니다. 뭐 많은 원내 사안 다루시다 보니까 이게 기억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조기현 부위원장. 네. 참 이 대통령 순방 갈 때마다 법사위가 이게 제 기억만 이게 한 3번째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들의 자기 정치 당에 도움 안 된다 취지 얘기도 했는데 뭐 의원들이 그렇다고 자기 정치 안 할 수도 없고 의원들 자기 정치 하는 거고 이게 또 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갈 때마다가 네. 생기는 게 아니라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예, 왜냐하면 뭐 법사위는 어쨌든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등 굉장히 강경하게 하여간 개혁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 네. 전체적으로 그 방침이나 이 현안 대응과 관련해서 원내나 뭐 정청래 지도부와 큰 이견은 없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이번에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 논쟁들, 검사장들의 집단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죠. 다만 대통령 순방 중에 자꾸 네. 이슈를 흡수해버리는 이 행위로 나갔을 경우에 순방의 성과가 퇴색되는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원내 전략을 주도하는 원내 대표로서는 왜 또 그러냐 이거 좀 상의를 해서 시점과 내용을 신중하게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이런 것들이 뭐 본인들이 지방선거 나가려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법사위에 있는 강경파들이 이거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저런 식으로 또 막 고개를 드는데 가만 놔두면 검찰 개혁이 어떤 흐름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김영민 법사위 간사가 예. 원내 대표단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자기는 보고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혀 보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나? 아까 뭐 그 반밖에 남았다 아니면 뭐 반이나 남았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고를 했다고 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아주 캐주얼한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우리 조직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겪잖아요. 야 이거 보고 제대로 된 거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얘기했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죠. 해서 이거를 진짜 이 정도 중요 사안이면 이거는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논의가 됐다라면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이야기 정도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과 관련한 얘기는 김영민 간사는 본인은 뭐 아주 좀 가벼운 분위기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를 정식 보고로 그래서 이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좀 더 논의를 했었어야 하는 사안인데 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민주당이 그 강경한 목소리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만 커졌냐. 네. 그건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지지자들을 업고서 당에서 입지만 확보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려는 정청래 대표의 선출. 그렇죠. 네. 그거 다 같은 모델이고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런 식으로 뭐 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을 갖게 하겠다 이런 것도 네. 결국에는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 양극화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일문일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그 어떤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그 반발을 이해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지금 항소 포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좀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지 않은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신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얘기 보면 처음 앞부분의 얘기는 뭐 검찰 뭐 징계라든지 인사조치 이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내부 조직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달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보고, 뒤쪽에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이분이 야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항소 포기에 관여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은 그렇게 관여한 공로로 중앙지검장 시켰냐. 플러스 항소 포기 관여한 사람을 그 중요한 중앙지검장 시키면 도대체 수사에 영이 서겠냐. 뭐 이런 차원에서 야권에서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 대해서 뭐 사실과 다른 그 얘기가 퍼져 있다. 뭡니까 하니까 구체적 대답은 안 했어요. 저 뭐 항소 포기에 관여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 얘기의 뜻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부패 부장이니까 네. 당시 중앙지검하고 공판 수사팀의 의견을 네.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하고 조율하고 그 역할 정도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의 임명이 되니까 네. 이걸 연결시켜서 보훈이다 이렇게 비판까지 하니 마치 이 박철우 지검장이 주요하게 주도적 역할을 해서 중앙지검과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거를 관철한 것처럼 네. 하는 이제 정치적 의도의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는 아닌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수사팀, 중앙지검, 대검, 반부패부장, 노만석 등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 과정을 통해서 결국 노만석 대행이 본인이 최초 입장에서 밝힌 것처럼 이러저러한 고려를 통해서 본인이 결정했다라고 했으면 그 아래에서 그 역할을 조율하거나 중앙지검과의 입장을 듣고 전달했던 박철우 지검장에게 마치 항소 포기의 어떤 결정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님,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야당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검찰의 내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이분은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영전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퇴를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후배 검사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반부패 부장으로 있었을 때 당시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본인은 뭐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게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시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법무부 이진수 차관, 대검의 반부패 부장을 맡고 있었던 박철우 부장, 이분들이 결국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얘기를 해갖고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고 검찰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찰 내부의 검사 후배들이 이렇게 그 진상이 뭐냐라고 반발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 할 사람이 오히려 영전했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법무부 또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조치를 하면 이렇게 영전하는 거 아니냐. 그게 그토록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했던 정치검찰, 또 한 명의 정치검찰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자, 정치권이 바야흐로 지방선거 모드에 점점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 표 행사 비율 1대1로 맞추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한마디로 이제 당원 주권주의 이제 강화하겠다고 정청 대표가 늘상 일관되게 강조를 해왔는데 당원 권한 강화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고 이게
앞으로 그 여권의 뭐랄까 정치 지형이랄까 뭐 지방선거 공천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단 그 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네. 지금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때의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었죠. 네. 당원은 한 표인데 대의원은 사실상 한 20표 정도의 효력이 있는 투표를 했었기 때문에 당원 주권 시대를 주장하던 정청래 대표는 원래 뭐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1인 1표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주로 이제 당원권 강화를 주장해 오던 분들이 계속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네. 방향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제 1대1인 겁니다. 그래서 뭐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때 대의원 투표도 한 표, 당원도 한 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예비경선에서 4인 이상일 경우에 권리당원 투표 100%로 1차 예비경선 치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당내 선거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도 당원의 참여와 이 권리를 강화하는 식의 내용이 핵심인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의원 제도라는 게 그냥 그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당원 권리당원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그 참여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더 보장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계속 어려운 지역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취지는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요건 요거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대의원 제도의 어떤 취지를 살릴 만한 또 추가적인 어떤 책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다음 그러니까 내년 8월에 있는 당권 선거에서 정청래 그 부분을 네. 또 의심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당내에서. 예.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이 선거 결과를 보면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더 앞선 건 분명해요. 예, 예.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대표가 절대적 우위를 보였죠. 근데 그 외에 전체 국민 여론조사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차이를 덮을 만큼 이 제도의 영향이 크지는 않아졌어요. 이미 당원 중심으로 상당히 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의도하고 뭐 정청래 대표가 재선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 개혁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오늘은 조금 더 해볼게요. 다다음 주 12월 3일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지 1년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2월 3일을 맞아서 뭐 전날이든 그 당일이든 뭐 어떻게 사과하는 방안 뭐 제대로 사과한다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대국민 사과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뭐 재선이면 재선 중진이면 중진 이런 식으로 좀 만나는데 거기서 쓴소리들도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자 정광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취임 초에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발언이나 스탠스 보면 당내 우려가 많습니다. 자 지금이 꽤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위기니까 기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좀 나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질문이 좀 누군가 많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월 3일이 예. 국민의힘이 마지막 반성문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마지막 기회다. 예. 12월 3일이 왜냐 12월 얼마 안 3일이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죠. 예, 예. 참 시간이 빠르죠. 지난해 정말 딱 이맘때만 생각해 보시면은 네. 물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국회 내에서 적어도 탄핵이 불가능한 수준의 의회 의석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에 네. 선거법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2심 지나 3심 지나 피선거권 박탈은 뭐 이제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인식되던 시점인데 느닷없는 12월 3일의 계엄으로 이때서부터 대한민국 역사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보수가 뭐 몇 차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정말 현대사를 크게 바꿀 만한 정도로 패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수차례 불법 계엄이다. 계엄 잘못됐다.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 판결을 수용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정당이고 배출한 그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뭐
애지중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과를 했다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사과를 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뭐 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사과라는 것이 즉각적이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가 됐다 할 때까지 사과하라. 이게 사과의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맞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이제 뭐 과거에 속한 정당인지는 모르지만 뭐 절연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어야만 전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 편만 똘똘 뭉쳐서는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근데 2020년, 장동혁 대표의 최근 2024년. 워딩을 보면 우리 편이 일단 뭉치지 않으면 또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선결을 하고 다음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예. 그 마지막 기회가 12월 12월 3일이다? 3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그래도 계엄 1년에는 뭔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 보수를 다시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는 점 뭐 명심하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기 또 자꾸 정광재 대변인한테 질문을 하게 되네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이니까 정부 여당 뭐 대통령 비난하고 여당 비난하고 뭐 이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비난 뭐 좋습니다. 지적할 게 있으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의회 정치고 민주주의인데 그걸 넘어선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선행돼야 하고 어떤 좀 대안을 보여주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부 여당 비난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사실 그 지금 국민의힘이 원팀이 돼 있지가 않잖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원팀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원팀이 된 다음에 정권을 견제하고 또 이제 정책 정당으로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원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현될 기회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 정체하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것도 네. 문제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가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사실 지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예. 네.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동훈 전 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내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분명히 중도 보수 지역 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자꾸만 국민의힘이 쳐내려고 하니까 나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돌아서거나 뭐 중도층에 머물러 있거나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네. 뭐 우측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 그러면서 왜 한동훈은 끌어안지 못하냐 이런 그렇죠. 지적이 그런 나올 수 있죠.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네. 전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대승적인 판단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네. 또 그 국민의힘의 복원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 아주 대국민 답안지를 적어낼 시한이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최근에 보니까 오늘이었나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동탄 시민이 원하면 뭐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면서 국민의힘과 연대설에는 일단은 선을 긋고 이게 어떤 정계의 어떤 변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과의 연대의 어떤 기폭제나 이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세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지금 개혁신당이 큰 존재감이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치를 만한 어떤 조직 역량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결국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대표성 있는 이준석 의원 같은 분의 메시지밖에 없고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사정이 저러하니 결국에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지방선거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의 1차적 대상은 뭐 개혁신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먼저 선제 두는 거죠. 네. 당신도 어차피 우리랑 같이 안 가면 선거 못해. 그리고 상당한 자리와 지위를 보장해 줘야 돼. 이 메시지지. 뭐 경기도지사 출마할 수 있겠어요? 동탄 시민이 원하면 화성시장 해야죠. 왜 경기도지사예요? 자 정광희 대변인 뭐 시간은 한 30초 남았는데 이게 지방선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뭐 오세훈 뭐 이준석 뭐 이런 관계도 있고
약간 최소한 연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기보다는 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정치를 뭐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중도 보수 진영의 분열로는 지금 거대 정당인 민주당 뭐 견제하기가 불가능해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실 중도 보수의 연대 없이 네.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가 보수가 아닙니다. 이 진보 좌파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한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엄마는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별이를 시설에 맡겼는데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두 사람. 아직은 엄마와 살기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기에 한별이는 더욱더 마음을 잡고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올해는 전교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한별이.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별이가 큰 꿈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부터 서풍류에 의해 낮 기온이 올라서 옷차림만 적당히 하시면 늦가을의 정취 만끽하기 괜찮은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 공기는 그래도 차갑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큰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 해당 지역인 동쪽 해안과 산지 오늘 밤까지 강풍이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점차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풍이 아닌 서풍류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날씨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전국에 가끔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3도 등 2도에서 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12에서 17도 사이로 서울이 14도, 대전 13, 전주 16도의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복사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부근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의 물결 밤까지 높은 해역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집트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은 평화와 번영, 문화 융성을 위한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정부 헌법 존중 TF의 본격 가동을 두고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른바 VIP 경로 실체가 드러났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3.79% 급락한 3,853회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달러에 1,475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4주간 독감 환자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서울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입장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다른 입장 보이는 시민단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은주 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은주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저희 뉴스레터 K 출연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 입장 이제 얘기했고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지난주에 입장문을 낸 걸 제가 봤거든요. 자, 입장문의 골자 즉 경실련이 서울시의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 뭔지 그걸 좀 요약을 해주세요. 네,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앞에 초고층을 허용하는 계획 자체가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원래 종전에 세운 4구역 그 높이와 용적률 계획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상향이 돼서 종묘에서 불과 한 180m 남짓한 떨어진 그 곳에 그 초고층 벽을 이제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세계유산 경관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비판하는 거고요. 네네. 종묘의 가치는 이제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역사적 스카이라인과 조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운 4구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남산에서 바라보거나 또는 종묘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이 조선 왕들과 왕비를 모신 곳이잖아요. 그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엄숙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경관이 고층 빌딩에 의해서 침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안이 그런 단순한 개별 건축 허가를 넘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그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공공재, 세계문화 그 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은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하기 전에 요 대법원 관련 얘기를 하나 살짝 짚고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최근 대법원 판단 이후에 세운 4구역 초고층 개발 계획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또 관측들도 이제 했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을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의 밖에선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이런 대법원 판단은 윤 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대법원 판단은 법으로 정한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밖에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저희는 이 판결이 세계유산 보호의 어떤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그 판결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인 이제 재산권 규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보상이나 완화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네. 세계유산 그 주변 경관이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네. 또 대한민국은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묘에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킬 국제적 의무가 있는데 지자체 조례 완화와 재량권 논리만을 앞세워서 이 의무를 사실상 뒤로 미루는 것은 국제 기준과도 충돌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경실련은 공공적 가치가 명확한 지역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 그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와 또 공익성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 대법원이 이를 용인한 것은 사법부가 마땅히 견지해야 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라고 비판합니다.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긴 하지만 네.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제한이 공공적인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번처럼 세계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공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가 유네스코가 권고한 그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이제 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종묘 완충지대가 돼야 될 곳을 고도 제한 또 용적률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버린 이 방식도 저희는 좀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 세계 유산 영향 평가는 이제 잠재적인 개발이나 건설 사업이 세계 문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 이 평가 목적은 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네스코 같은 국제 기구가 권장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서울시가 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공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서울시 얘기는 이제 강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부장님 보시기엔 그건 재량권 남용이다. 그렇죠. 예. 그래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말씀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명확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공공 우선의 원칙을 그렇게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일단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공공성이 명확한 경우에 공공성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종묘 인근 지역 낙후도가 심해서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 보존할 건 보존해야 당연히 보존하지만 주민 편익이라든지 거기에 수십 년째 그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민 거기 사는 사람이라든지 그 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초고층 반대하신다 했는데 모든 종류의 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경실련이. 네. 그래요? 저희가 예. 뭐 개발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이제 노후된 그런 건물이나 그 건물의 안전 문제라든지 주민 편익 개선의 네.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해법이 142m 초고층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 경실련 기본 입장이고 노후 안전 문제는 좀 용적률을 다소 높이더라도 뭐 한 7층에서 15층 네. 또 뭐 최대한 10층에서 20층 이렇게 수준의 중층 복합 개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난 시 대피나 안전성 확보에도 더 유리하고 네. 종묘를 내려다보는 그런 위압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에서는 이게 뭐 사업성이나 뭐 어쨌든 그 건설업자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수익성이 좀 담보돼야 이게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윤 부장님 말씀으로서는 중층 복합 개발 정도를 하면 보존도 살리고 개발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아까 말씀 중에 재산권 행사보다도 공공적 가치가 명확하면 그쪽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걸 좀 공공적 가치라는 걸 요 경우에 조금 알기 쉽게 말씀하시면 이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이제 재산권 행사보다 먼저 지켜야 할 공공적 가치는 저희가 볼 때는 네. 인류 공동 자산인 세계유산 종묘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시각적인 온전성인데요. 종묘의 보편적 가치와 네. 시각적인 온전성인데 예. 이제 보편적 가치를 이제 OUV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이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러니까 너무 특별해서 한 나라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가치를 네. 이제 OUV라고 해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데 종묘가 가진 그 보편적 가치가 저희가 지켜야 될 공공적 가치라고 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묘는 건물만이 아니라 이 남산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조망과 스카이라인 전체가 하나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개발 대 마치 유산 경관 보존 이렇게 대립 구도를 세워서 네. 개발은 마치 이제 최신 트렌드이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이고 유산 경관 보존은 되게 구시대적인 것처럼 몰고 가는 좀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는 오히려 지금 추진되는 각종 규제 완화야말로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주변 토지주와 건축주만을 위한 단기적인 사익 추구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유산과 경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도시 경쟁력과 환경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가장 정교한 도시 브랜딩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세훈 시장 얘기는 아까 이제 윤은주 부장님께서 180m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또 오세훈 시장은 500m 얘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뭐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무슨 일조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림자 뭐 이런 거 영향 없다 이런 것도 이렇게 시연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은 이제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윤 부장님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종묘 여기 있다고 해서 그게 막 큰 건물에 파묻혀 가지고 안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남산에서도 시민들이나 온 외국인들이 그거를 딱 멀리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오 시장은 거기로부터 녹지도 조성해서 남산까지의 녹지가 계속 이어진다 하면서 어쨌든 서울시의 논리는 보존과 개발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그냥 낙후된 채로 놔두거나 했을 때 오히려 그게 종묘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논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되짚어 본다면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려면 초고층은 아니다. 네. 중층 정도까지는 그거는 잘 하면은 잘 어우러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또 보도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누적 채무가 7천억 원 넘어서 뭐 사업 지연 피해가 크다. 뭐 그게 이제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주민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들 또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거잖아요. 그랬다고 봤을 때 이분들의 어떤 처지 민원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개발을 적당한 선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채무와 사업 지연으로 인한 그 주민 피해 네네.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네네. 저희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게 서울시랑 중앙정부가 20년간 사업 구조를 방치해온 결과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책임을 세계유산에 전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정부와 서울시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뭐 사업 구조 조정이든 뭐 공공 매입이든 좀 다양한 수단으로 네. 채무 부담을 좀 완화하는 해법을 함께 찾는 게 맞지 바람직하지 채무가 많으니 142m 초고층은 어쩔 수 없다는 네네.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드리는 질문은 지금까지 저희가 좀 얘기 나눈 거에 요약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개발과 보존 절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귀결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빌딩 높이 자체가 어떤 그 우선적으로 이제 뭐 쟁점이 됐고 논란이 됐는데 건물 밀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신미성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녹지를 얼마나 조성할 것인가 문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경실련의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리긴 네네. 했지만
그 세계유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네. 높이 밀도를 조정해서 종묘를 기준으로 남산 능선 아래에서 건물이 보이도록 최고 높이를 뭐 40에서 70m, 뭐 층수라면 10에서 20층 수준으로 제한하고 네. 사업성이 나오는 수준에서 용적률을 중간 단계로 조정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는 녹지축도 그냥 단순한 양적 확보를 넘어서 좀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네. 보는데 네네. 그 확보된 녹지 공간을 그 파편화된 그런 녹지로 두는 게 아니라 종묘와 그 인근 역사적 장소들 있잖아요. 익선동이나 창덕궁 방면 이렇게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그런 역사 문화 거리로 조성을 하거나 또 개발로 인한 그 공공기여를 초고층 빌딩 내부 공공시설 대신에 네. 종묘의 유지관리 기금으로 기부하거나 또는 주변 저층 역사 문화시설 보존 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해서 종묘의 가치 보호에 직접적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논란 관련해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은주 부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윤은주 부장님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신 김에 요 종묘 그 앞 개발 건 말고도 또 도시개발 관련한 다른 현안 질문 좀 드릴게요. 괜찮죠? 네. 예. 네네. 자, 세운 4구역 재개발 문제에서도 이제 초고층 개발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고층화 제한 이게 뭐 경관이라든지 일조라든지 녹지축 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실련은 어떤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이나 네네. 뭐 그 고층화 전반적인 그렇죠. 이 경관 일조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경실련이 내리고 있는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용적률 상향이나 고층화가 너무 쉽게 지금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부작용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일조, 바람길이 이제 악화되고 네네. 학교나 교통,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는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바람길이라는 것도 있군요. 예. 바람이 이렇게 좀 잘 통하게 설계돼야 된다. 네네. 근데 개발 이익은 사실 특정 민간 주체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적률 상향을 평가할 때는 일조, 바람, 조망 같은 생활 환경에 대한 그런 영향과 네. 또 뭐 주변 교통이나 기반 시설 이런 수용 능력이나 이제 문화재 경관 축과의 관계 또 추가 용적률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된다는 등의 기준을 가지고 네. 좀 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고층 개발은 막대한 초기 그런 투자 비용하고 이후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익이 이제 공공성보다는 특정 주체에 집중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초고층 개발은 좀 필연적으로 최대 용적률을 통한 그런 최대 개발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사실 좀 개발의 명분일 뿐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얻는 개발 이익 극대화가 주된 목적이 그런 된다고 부분에 대해서는 봅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뭐 그 외에 좀 이렇게 지엽적인 거지만 초고층 건물은 좀 저층 건물에 비해서 뭐 엘리베이터나 뭐 외벽 청소나 그러니까 유지 보수에도 훨씬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네. 소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도 어떤 도시의 그런 지속 가능한 운영 측면에서도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약간 미래형은 아니다. 예. 그리고 화재나 재난 그 발생 시 대규모 그런 인명 이동이나 대피에도 더 큰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저층 분산형 개발이 재난 시 안전에도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층 분산형 개발이 재난을 생각해서도 더 안전하고 뭐라 그럴까 어떤 뭐 우리가 에너지도 좀 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수익성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개발자나 혹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우리는 우선 생각하는데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건 오히려 이런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두고 경실련은 무분별한 지하 개발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은주 부장님 보시기에 지하 개발이 이 도시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에 미치는 구체적 리스크 이게 어떤 것이며 또 현재 이거를 좀 뭐 규제해야 되는데 규제의 공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지하 개발이 너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강동구 그 싱크홀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그 상수도관 파열하고 그 9호선 네. 지하철 9호선 그리고 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집안이 약화되면서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지금 도시 구간 지하 개발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웬만하면 지하 막 5, 6층까지 막 주차장 만들기도 하고 또 깊이를 달리해서 그냥 지하철 노선이 겹쳐서 네. 지하에서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지하철 터널과 도로 터널이 인접하기도 해서 이제 지하 개발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표에서 가깝게 이제 지하철 공사나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네. 지하수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집안 침하를 유발하기가 쉽고 또 그 영향으로 이제 매설돼 있는 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 등이 이제 침하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로 인한 또 이제 2차적인 이제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현재 지하 공간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 체계는 좀 미흡한 상태고요. 지하 공간 통합 관리 체계 미흡. 예. 그리고 각 부처나 기관별로 설계나 시공 유지 관리가 좀 분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의 도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대해서 네. 책임을 묻고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데 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일단은 좀 무분별한 좀 지하 개발을 좀 멈추고 기후 위기에 대비한 좀 중장기적인 도시 지하 안전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고 또 그에 맞는 규제 감독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최근 이제 막 철도 지하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네네. 좀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도시 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좀 도시 안전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문제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약간 뒷부분에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도로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거 포함돼야 된다는 네네.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시키려면 어쨌든 제도적으로도 좀 뭐 법안 개정도 해야 되고 제도적 변화도 수반돼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니까 예, 도로를 이제 명시적으로 포함을 해야 지금 뭐 시설물 안전관리법이라든지 도로법에는 이제 관리 대상으로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중대시민재해 이제 대상에는 빠져 있어서 대형 그런 인명 피해 이태원 참사처럼 네네. 도로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와 지자체의 구조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 소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나 관리 공사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책임 범위를 좀 법률에 명확하게 네. 좀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제 제도 변화라는 게 사실 단순한 처벌 강화에 그치면 안 되고 네.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점검 체계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래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이나 조직 개편 같은 좀 체계적인 그런 방안들을 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냥 처벌만 강화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부터 생각하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예산, 인력, 점검 과제 그래서 어떤 재정 조직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도시 재생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이 이주하고 또 상가가 이전하는 등 생활 환경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실련 뭐라 그랬냐 하면 피해 우려가 큰 대상 또는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그 어떤 그 입장을 냈는데 자 윤은주 부장님 그렇다면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은 어떤 분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실제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서 동네를 살렸는데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집값이나 월세 상승 그 부담에 취약한 세입자들이나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그리고 오래된 공구상가 공방처럼 이제 도심에서 일터와 기술을 지켜온 장인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장 우선으로 하는 이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실련은 2018년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임대료도 상한율을
이제 낮추고 네. 그 계약 기간도 좀 늘려가지고 2배로 10년까지 늘려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이제 재개발 도시재생을 사업을 할 때 네. 그 세입자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과정에 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개발 이익으로 공공 임대 상가와 임대주택을 좀 확충하는 거 이런 그리고 오래된 가게나 도심 제조업 지역은 별도로 좀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네. 실질적으로 동네를 살린 사람들이 개발 때문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 이제 정부들이 그린벨트 뭐 그리고 또 개발 제한구역 이런 해제하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 확대를 전반적으로 이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실련은 무분별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네. 도시를 외곽으로 계속 밀어내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네. 도심에다가 초고층 초고밀 재건축을 허용해서 투기를 부추기는 방식도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린벨트 같은 환경 안전 자산은 최대한 보전하고 이제 이미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는 기존 시가지 안에서 네. 또 공공이 주도해서 뭐 교통, 학교, 공원, 세입자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갖춘 적정 밀도의 정비, 재생을 추진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개발 사업 실행 단계 이후에 사후관리 시스템 그동안 강조를 해왔습니다. 사업 준공 후 주민 체감형 성과 예를 들면 삶의 질 변화, 뭐 교통, 상업, 인프라 개선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설계하고 측정해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의견을 낸 적은 없긴 하지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발 사업이 준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주민 삶이 실제적으로 이제 나아졌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사업 인가 단계에서 이제 뭐 사후 평가 지표를 좀 미리 좀 명확히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행 환경 개선 뭐 정도라든지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뭐 공원 녹지 면적 뭐 이런 또 임대료 상승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지표를 함께 설계하고 또 준공 뒤에도 뭐 설문조사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네. 좀 점검하고 공개하는 방식을 좀 가지면 좀 사후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 질문이네요, 벌써. 자, 향후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정책 과제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99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아, 그래요? 예, 오래됐네요. 시민과 회원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함께 이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도시 계획과 토지 개발 정책을 감시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이제 막고 네. 수도권 집중 완화나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강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공공성을 높이는 활동들 좀 꾸준히 해갈 것이고요. 네. 도시 안전을 위해서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려고 하고 있고 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나 네.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실 시공사 책임을 강화해야 돼서 네네. 이런 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이었습니다. 윤은주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거에 장래희망 뭐니 물어보면 저 교사요, 선생님이요 하는 경우들 꽤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힘들게 교사가 됐는데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특히 이 10년 차 미만인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봤을 때요. 네. 퇴직 교사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10년 차 미만의 퇴직 교원은 2020년만 해도 400명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에 546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60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만 집계했을 때 이미 600명 넘은 상황이어서요. 지난해보다 퇴직 교원 규모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공립 초중고교만 집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까지 넓히면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원 숫자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젊은 교원들만 봤을 때 이런 상황인데 네. 연차에 상관없이 학교를 떠나는 교원 수 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중도 퇴직을 한 경우로만 좁혀보면 2020년 700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1000명 넘어섰고요. 올해도 역시 1000명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교사가 인기가 좋았던 게 이제 직업 안전성 이게 되게 이제 큰 이유였는데 스스로 그만둔 교사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많이 겪게 되면서 성취감도 떨어지고 또 스트레스가 커졌다는 겁니다. 2023년에 서울 서희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그 사건 이후로 교권 5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통과가 되긴 했는데 현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또 책임은 교사 개인한테만 전가되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뭐 처우나 보상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보면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 실시한 조사였는데요. 전국 교사 8,254명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네.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급여, 과도한 업무도 뒤를 이었고요. 사실 뭐 지금 학교를 떠나는 10년차 안팎의 교사들 보면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그 초반대 네네. 교대를 갔거나 아니면 임용고시에 합격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교사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부러운 시선 받으면서 교직을 택했던 우수 인재들이었는데 막상 교단에 서보니까 점점 교권 추락하고 있고 처리해야 하는 잡무들은 많아지는 반면에 처우는 낮아지다 보니까 아예 뭐 대기업 이런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한국 교사들이 전문성 개발하는 데는 적극적인데 그 효능감은 낮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네,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네. 한국 교사들은 교과 내용이라든지 뭐 교수법, 교육과정과 같은 전문성을 개발하는 활동에는 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실제 적용하는 교사들이 OECD 평균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뭐 최근에 다문화 가정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뭐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수법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데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뭐 AI나 디지털 기술 이런 거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뭐 강좌를 듣거나 세미나 듣는 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사 효능감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내 수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좀 제한적이라고 봤고요. 또 업무 스트레스가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직무 만족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높았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응답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후회한다. 자, 학교에는 교사 외에도 많은 직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급식 담당하는 조리 실무사들이 있는데 이 처우가 낮아가지고 채용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조리실무사 채용 공고를 올려도 네.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미달인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아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그 당근 알바에까지 채용 공고를 올렸을 정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7월에 뽑겠다고 공고를 한 조리실무사가 600명 정도였는데요. 네. 600명, 700명 규모였는데 2개월 뒤에
또 다시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만 300명이 넘는 인원을 뽑는다 이런 채용 공고를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자가 너무 부족해서 절반도 안 뽑혔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면접 보면 그 대상자가 1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도 그만큼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뭐 학령 인구가 줄어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 네. 급식 지원 업무도 좀 수월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렇게 추가 공고를 낸 강남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업무가 좀 고된 지역으로 꼽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조리실무사 1인당 급식을 해야 하는 인원이 다른 공공기관 급식보다도 2~3배 더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그만큼 세다 이런 얘기고요. 또 뭐 환기가 부족하거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돼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가장 위험한 게 이 기름을 가열할 때 나오는 매연, 이 네. 조리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폐암 산재 판정을 받은 조리실무사만 178명이고요.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도 15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 그 학생들이 먹는 어린 학생들이 먹는 그 급식 퀄리티 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공기관하고도 같은 수준으로 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가 들고 또 처우도 열악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사람이 덜 뽑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은 인원이 이 힘든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고 월급도 낮습니다. 구조적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기준으로 조리 실무사가 받는 월 기본급 보면 네. 206만 6천 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뭐 위험 근무 수당 이런 것들이 더해져도 최저임금하고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 실무사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없어서 네. 무조건 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도 지급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5개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 직원들이 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12% 정도가 파업에 참여를 한 상황이어서 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돼서 대체식으로 점심이 제공된 상태입니다. 네. 쿠팡에서 고객 4,500명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이게 어떤 정보들이에요? 네, 이게 보면 이메일, 이름, 배송지 주소록 최근 5건 주문 정보 이런 네. 정보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쿠팡 측은 유출 사고를 탐지한 뒤에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외부에서 내부 데이터에 접속한 해킹은 아니다라는 게 쿠팡의 설명인데 지난번 통신사 해킹 때처럼 노출된 정보로 인해서 그걸 활용한 피해자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고 피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쿠팡은 결제 정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결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게 쿠팡의 설명인데 사실 쿠팡은 지금 사고 경과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한 상태고요. 네. 경과는 나중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피해 있었던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상 조정안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배상액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였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SK텔레콤이 가입장 한 명당 그 네. 3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조정안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사고 이후에 회사가 선제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이게 조정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조 원 정도를 들여서 비용을 수습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요. 아무래도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 SK텔레콤이 배상을 해야 하는 액수가 뭐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추정치도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배상을 거부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네. 조정위가 내놓는 조정안이 일종의 그 재판에서의 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하고 똑같이 처리가 되는데 지금 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되고 네. 사건이 그냥 종료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신청인들이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절차를 이어가야 하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이미 해킹 피해자 9,000명 정도가 SK텔레콤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고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918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제 개인정보란 말을 없애고 아예 공용정보라고 해야겠네요. 유유유. 지금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짤막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실물 면허증 갖고 다니지 않아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근데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시스템이 디지털로만 운영된다. 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내년에 모든 운전면허증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니까 이걸 갱신 안 하면 면허가 자동 무효 처리되고 네. 또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SNS 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당연히 가짜 뉴스고요. 이 모바일 면허증을 일부러 발급받거나 플라스틱 면허증을 일부러 재발급받을 필요 전혀 없고 이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그 전에 새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전속 계약 분쟁 1년 만에 소속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했던 분쟁, 우리 K-팝 시장에 남긴 과제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 진짜 말도 많았습니다. 소속사 어더에게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한 1년 만에 전원 복귀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시작은 2024년 4월경 하이브가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가 부당하게 해임됐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고 그래서 11월 달에 실내 관계 파탄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네. 전속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이제 보여왔는데요. 그 뒤에 이제 어도와 1년간 소송을 이어왔고 지난달 30일 전속 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법원은 뉴진스가 아니고 어도 쪽에 그러니까 하이브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2일 소속사 복귀 입장을 뉴진스 멤버들이 밝혔고요. 먼저 2명이 밝혔고 나중에 네. 3명이 자신들도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그래요. 항소 택하기보다는 소속사 복귀를 이제 택한 건데 아마 계속 활동해야 하는 이런 분쟁에 계속 휘말려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위 뉴진스 엄마라고 불리던 그 민희진 대표 있잖아요. 이분하고는 결별을 한 겁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묘한 그런 견해차가 있는데 뭐냐면 애초에 이제 하이브 측의 입장은 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 분리 독립하려고 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는 그걸 이제 부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서로 간에 같이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멤버들이 복귀하고 했다고 하니까 멤버들이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졌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같이 이렇게 모색한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우리가 좀
분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최근에 자신의 기획사를 이제 등록을 했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선에서는 1심 재판 이후에 네.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형태로 제가 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한국 현실에서는 분리 독립해서 활동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를 아마 멤버들이 절감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대로 가게 되면 1심 1년, 2년, 3년 이렇게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활동 기간이 굉장히 중단이 되다 보니까 네네. 복귀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고 특히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심지어는 피부티 같은 경우는 네. 소속사 분쟁이 있고 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결별이란 표현 뭐 쓰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나와가지고 새로 꾸리려는 것도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별이라는 용어 쓰는 것도 조금 네. 민감하고 약간 저기 세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간 이제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 일단 뉴진스와 소속사 어더 간의 관계 봉합 이거는 어차피 뭐 잘 돼 갈 걸로 보세요. 사실은 이제 두 명은 네. 그러니까 해란 헤이는 12일 날 복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것이 어도와 협의를 사전에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나서 2시간 뒤에 3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도 이제 어도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네.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도는 진위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위를 확인 중이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이제 어도나 하이브 측에 네. 이제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았고 심지어는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사에서 명확하게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뒤늦게 복귀사를 밝힌 3명에 대해서는 3명은 과연 복귀의 어떤 의도가 전제 조건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부분들이 네. 명확하게 뭐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5명이 완전히 복귀를 이제 할 것이냐. 이런 점 그리고 앞으로 어도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라는 네. 것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제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다른 아이돌 그룹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도 이 정도 막 어떤 그 뭐 영향력이랄까 어떤 화제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뉴진스란 그룹이 K-팝 이쪽 업계에 남긴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요. 일종의 걸그룹의 물꼬를 전환시켰다라는 건데 그 정도예요. 그 전에 걸그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힙합 베이스의 걸크러쉬한 굉장히 거친 네. 그런 측면들을 보여줬었고 네. 다른 한쪽으로는 섹시하거나 귀엽거나 특히 이제 남성 팬들을 겨냥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구축했는데 그런데 뉴진스는 10대 청소년 다움 청순하면서 신선함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걸그룹들이 급히 많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새로운 지평을 열었군요. 걸그룹인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걸그룹 10대들이 좋아하는 남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방탄소년단의 그렇죠. 보이그룹에서는 이제 물꼬를 달리 전환했던 게 뭐냐면 이 보이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또래들이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걸그룹이 뉴진스도 또래들이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또 여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10대들인데 약간 복고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컨셉을 결합시켜요. 이걸 이제 뭐 트렌드 용어로 뉴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대인데 오히려 이제 옛날 기존 세대들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또 혹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Z세대의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면 Z세대는 할매니얼이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먹을 것 같은 드실 것 같은 흑임자 음료라든지 뭐 예전에 어떤 그 복고적인 컨셉들을 자꾸 가져오고 이렇게 결합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흐름을 이제 제대로 보여준 걸그룹이라서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활동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눈여겨 관심을 이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번 뉴진스 분쟁이 K-팝 아티스트와 소속
작가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돌아보게 했는데 요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는 짧게 좀 규정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속사와 네. 아티스트 간에 지금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캐대언 보시면은 거기서는 아이돌 멤버들이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공연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네. 한국은 좀 이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네. 신의성실 원칙,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부당한 대우나 처우가 있었을 때 그걸 예. 무조건 감내해야 되냐라는 거고 특히 뉴진스는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측면인데 너무 사업자 규정을 해가지고 너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랬기 때문에 우리 K-팝의 어떤 특수성이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인권 보호 측면에서 네. 걸림돌이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훼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권 보호 측면.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권 보호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의 노동자성 이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최근에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도 추진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노동조합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노력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가수 출신들 특히 뭐 틴탑 출신의 박민수 씨가 이번에 민주당 청년위원회와 함께 이제 결합을 하면서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아이돌 그룹의 길은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적인 건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악플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굉장히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K-팝 같은 경우 또 특수한 게 뭐냐면 몸으로 댄싱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스케줄을 너무 많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걸그룹은 더 특수하게 다이어트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형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전반적인 과정, 특히 그 어린 우리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특히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대응해야 되고 특히나 이 물 위로 드러나는 그런 아티스트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네. 연습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습생의 실태는 제대로 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그래요.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는 어떤 하나의 네. 방편으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 양적으로 질적으로 막 어떻게 성장한 K-팝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뒤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뭐 주제를 잠깐 바꿔볼게요. 신미나 김우빈 커플이 공개연애 10년 만에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식은 곧 올립니까? 그래서 뭐 12월 20일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딱 한 달 뒤네요. 예. 근데 사실 이제 KBS에서 청룡영화상 시상식도 했었는데 거기서 좀 역사적인 기록이 나왔죠. 네. 현빈, 손혜진 두 부부가 나란히 물론 작품은 다릅니다. 하얼빈하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현민 씨가 약간 깻잎 머리 비슷하게. 그래서 뭐 남자 약간 놀라셨죠. 네. 예. 스타일 변신했는데 남성답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손혜진, 현빈 배우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인식이 좀 편견이 있는 게 네. 연예인들은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진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김우빈, 신미나 이제 커플도 예. 꽤 오래 사귀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래요. 10년. 네, 10년 사귀었는데 이렇게 사귀는 커플이 연예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젊은 세대는 뭐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졌다 뭐 연예인들은 더 하다 이런 이제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일단 보여줬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현빈, 손혜진 배우처럼 활동을 하면서 좀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김우빈, 신미나 두 배우도 네. 부부가 돼서 좋은 활동 계속 팬들한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한국 사회에도 네. 큰 뭐 귀감이 될 수 있다. 전 그런 면에서 또 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보니까 저 김우빈 씨가 코 쪽에 암 앓을 때 네. 아주 지극정성으로 신민아 씨가 이게 간호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더 애정이 깊어졌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우빈 씨가 좀
그때 알려진 바로는 약간 치명적인 네. 그런 질환이었다라고까지 그걸 이겨낸 거예요. 있었는데 사랑으로.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옆에서 아무래도 누가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면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히 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나 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공개하거나 공감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병상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옆에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작품 활동할 수 있고 또 네. 아까 이제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멘탈이 흔들린다고 그러죠. 이 멘탈이 흘린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좀 유혹이나 안 좋은 길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옆에서 이렇게 잘 알면서 이제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배우자. 저는 뭐 분명히 신민아 씨나 뭐 김훈 씨가 서로 그런 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한 질문만 더 드리면 최근에 보니까 신봉선 유민상 커플이 된다. 이게 그 개그계의 26번째 커플인데 개그계에서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다 이런 전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그계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은 네. 죽이 잘 맞는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특히 개그 콘서트가 그런 역할을 점점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워낙 개그 콘서트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숙식을 같이 할 만큼 네. 동고동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네. 서로의 어떤 상황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커플로 성사되고 또 이제 지속적인 그런 부부 활동도 하는 것을 봐서 네. 결국엔 서로 잘 아는 그런 어떤 역할들, 관계들이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컴백이 기대되는 그룹 뉴진스의 하이보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